블룸버그 통신에서 황소가 돌아왔다. 아직은 진짜 싸움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 8, 9월장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악재는 금리예요. 당분간은 좀 금리가 좀 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걸로 지금보다 보이고요. 더요? 그렇죠. 약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전반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제 안 좋다라기보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뭔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남자친구가 바람은 안 폈는데 바람 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보면 아니라고 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혹시 그때 뭐 했어?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충분히 증명한 것 같은데도. 그렇죠. 예. 계속 안심을 시켜줘야 돼요. 약간 외부에서 조금만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자꾸 이제 흔들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걸 또 핑계로 거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과연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7,000선 무사히 안착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휴 하루 쉬고 이제 돌아온 우리 증시 과연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지 여러분의 투자 다락방 막전 막후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할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연휴 동안 국내 증시 쉬어가는 사이에 아시아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뭐 샌디스크 인베스터데이 영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이닉스 ADR도 모두 호조를 보였던 상황인데요. 반도체 강세가 이번 주 국내 증시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코스피의 7,000선 무사 안착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무사 안착하려고 했더니 또 오늘 시장이 또 많이 흔들어요. 예.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번 그러니까 수목금 약간 장기 투자하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외국인들이 쭉 코스피를 샀는데 오전까지도 한 1조 4천억 가까이 사다가 지금 다시 좀 팔고 있는 느낌이고요.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선물도 갑자기 이제 아래로 이제 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일단 일본 시장의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오고, 뭐 지금 또 중국 증시도 하락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시아 증시가 우리 하루 쉬었을 때는 좋았다가 또 다시 또 우리 시장 여니까 왜 그런 또 건가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게 타이밍이죠. 항상 주식시장은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 일단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되면서 오히려 이제 조금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일단 일본의 국채 금리가 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입찰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미국도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를 넘어가고 30년물은 뭐 이제 30년 만에 5.2%를 돌파했다. 뭐 이런 불안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언제부터 30년물을 봤다고? 미국 국채 20년, 30년물은 쳐다도 안 보는 물건들인데 그것도 입찰이 안 돼서 그래요. 입찰도 안 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30년 미국 정부한테 30년 뒤에 받을 거니까 지금 돈을 빌려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난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야지만 그나마 입찰을 하는 거니까. 우리 그래서, 이자 이만큼 낼게. 네, 그래서 이제 채권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자를 이만큼 줄게, 뭐 5.2% 줄게, 5.3% 줄게 이렇게 해서 그거라도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확정이 픽스가 되면 30년 뒤 그 금리를 받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또 할인을 해서 이제 가격을 지불하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할인을 해서 샀기 때문에 그걸 거래해서 이익이 나면 팔고 하는 게 이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원래 액면가가 정해져 있고, 시간 듀레이션을 계산해서 할인해서 이제 그 가격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금리로 이제 그게 표현이 되는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이제 좀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빌려주고 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익을 먹으려고 하는 게 이제 채권 투자들인데, 보통 30년물은 누가 사냐면 이제 보험사들이 많이 사요. 근데 이제 보험 쪽도 지금 이제 이거에 별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좀 줄어들고 일본 국채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지금 10년물 뭐 이런 것들도 받은 입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입찰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당분간은 좀 금리가 좀 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걸로 지금보다 보이고요. 더요? 그렇죠. 약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거야. 왜냐하면 일본에서 싸게 빌린 돈 가지고 미국 가서 투자하고 잘 놀다가 오면 여기는 그대로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이후로 일본에서는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빠지면서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엔캐리가 된 거죠. 이제 일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해외 투자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자금들이 언제 돌아올 거야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금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자산도 팔고 예. 해외에 있는 자산들이 팔아서 들어오니까 그러면 다른 쪽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조금 많이 오버한 것 같다. 뭐 그냥 금리가 좀 튀니까 그런 건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렇게 쉽게 단순히 금리, 뭐 환율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기 좀 어려운 장기 자금들이 많이 나가 있어서 예. 사실은 뭐 이게 단순히 주식만 산 게 아니라 대체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산들을 사놨기 때문에 그 처분하기 어렵죠, 바로바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받기 위한 빌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포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아직 뭐 현실은 안 됐는데 이거 지금 계속 엔캐리 얘기는 이제 24년도인가에도 한번 우리 시장을 한번 흔들었고 예. 지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흔들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때 이미 한번 청산이 빠르게 됐기 때문에 단기 자금들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자금들이 청산이 빨리 됐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에 돈 꾼 걸로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빠지면서 급격하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단기 자금들은 이미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중장기 자금들이 어떻게 뭐 빨리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뭐 이런 건데 조금 너무 좀 시장에서는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또 한번 마음을 다잡고 투자에 컨빅션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일본의 국채금리 주시는 하시되 조금 더 튈 여지는 열어두실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면서도 너무 이렇게 기사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이야기예요. 연간 최대 300조 원 규모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주가 물론 계속해서 덜컹거리는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대표님께서 꾸준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주 종목의 신용잔고도 다시 늘고 있는 건 좀 우려스럽거든요. 반도체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확산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줄까요? 신용잔고 뭐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네. 시장 신용잔고 가지고 자꾸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빠진다 오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건 결과죠. 많이 빠지면 신용잔고가 줄고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신용잔고가 원래 늘어나는 게 예. 정상적인 흐름이고 최근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신용잔고가 바닥을 찍고 7월 말 기점으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는 오히려 신용이 잔고가 늘어나야 주식시장은 더 활발해집니다. 유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기자분들은 자꾸 이제 신용잔고가 늘어나면 뭐 위험 신호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꼭지로 갔을 때 얘기하는 거고 시장의 크기, 사이즈도 이제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개인들 보고는 신용 쓰지 말라 그러면서 기관들은 엄청 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채권 같은 경우 신용 레버리지를 거의 10배 일으켜서 해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는 분들이 뭐 0.001, 0.01% 이 정도의 변화에도 돈을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비투라고 이제 하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힘들죠. 그 이자 내가면서 변동성을 견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한테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여의도에 있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빠꾸미들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신용 씁니다. 예. 예, 신용도 쓰고 레버리지도 쓰고 예, 그래야 이제 수익이 올라갈 때 상승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보면 올해는 좀 길었지만 짧게 호흡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짧은 그 시기에 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용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신용을 이제 빌려주는 기준을 보면 시가총액이 큰 금액 아니면 안 빌려줘요. 그리고 신용에 대한 제약이 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LG전자도 신용을 안 주더라고요. 오, 굉장히 빡빡하네요. 네, 점점 이제 그 내부에서도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죠. 증권사 내에서도. 그래서 증권사마다 신용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데는 좀 더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좀 적게 주는 데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거래 패턴이 좀 달라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엄청난 큰 요소냐라고 보면은 큰 요소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반등, 이제 우리가 급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한 7,500까지는 반등 구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7,500부터는 진짜 위로 우상향을 계속 해줄 건지 아니면 좀 박스권을 그릴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근데 오늘도 한 7,100포인트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6,000대로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공방이 좀 심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왜냐면 바닥에서 한 20% 이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세 전환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좀 쉬어갈 건지 이런 국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만 해도 우리 증시 분위기를 좀 들여다보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황소가 돌아왔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10거래일 만에 다시 강세장으로 한국 시장 코스피가 들어섰다 이런 평가를 내놨잖아요. 그럼 일단 강세장에 진입은 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낙폭 지나치게 많이 빠졌던 부분들을 되돌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한 6,000대 후반까지 이제 매수를 해놓고, 여기서 지금 이제 악재가 나오면 조금 흔들고, 그 다음에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확실히 이제 매수 주체는 조금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선물과 이제 현물이 같이 연동돼서 선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래가 아니라 이 현물에 따라서 선물이 움직이는, 그래서 선물이 주된 거래처가 아니라 이제는 현물이 주된 거래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번 주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나 평가들도 조금 섣부른 게 사흘 올라온 거예요. 사흘 동안 조금 한 2, 3%대씩 계속 올라오니까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한 12, 3% 올라왔기 때문에 3일 만에, 그리고 지금 8월 들어서 보면은 거의 한 20% 이상 반등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반등이 결국에는 이제 엄청난 추세 전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빠졌던 부분들에 대한 회복 정도인데 아직은 진짜 싸움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 오, 그러면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포인트는 저희가 어디서 잡을 수 있을까요? 진짜 싸움은 이제 아마 지금 벌써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한 7,000포인트 근처 오니까 이제 또 한번 밸류에이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매크로 이슈 이런 것들 다 다시 이제 보고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반도체 관련된 전망들은 드디어 이제 메리츠증권 같은 데서는 이제 그 2028년도에도 HBM의 확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D램이 부족할 거다, 공급 부족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28년도를 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27년도는 당연히 쇼티지라고 보는 쪽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차증권의 노동창 센터장님이 먼저 그런 얘기를 28년도에도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메리츠에서 또 지원 사격하듯이 그 똑같은 내용을 또 비슷하게 언급을 했고요. 그 얘기는 결국엔 말은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엔 HBM을 더 생산하다 보면 D램을 아무리 증설하더라도 28년도 증설분까지 반영하더라도 D램은 여전히 부족하다. HBM을 더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반박하는 쪽은 이제 엔비디아가 HBM, 그러니까 베라루빈 울트라에 한 4배 정도를 더 메모리를 한 1TB까지 늘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또 절반으로 줄일 거다, 이런 이제 스펙을 낮출 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그만큼 수요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관련돼서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신제품 나올 때마다 계속 뭐라 해요. 예. 예, 근데 항상 나오고 보면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뭐 소캠2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베라루빈 나올 때, 근데 소캠2도 결국에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라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1TB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2배 정도,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울트라라고 붙이려면 루빈보다는 HBM이 더 많아야 됩니다. 예. 그럼 적어도 한 2배 이상은 된다라고 보면, 아무리 이제 지금 1테라가 아니라 그 바로 밑단계라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8월 27일 새벽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베라루빈 울트라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될 거예요, 스펙이. 그러면 이제 젠스랑 CEO가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루머일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게 또 결판이 날 수 있으니까, 또 8월 지난달에도 보면 7월 말이 중요했는데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캐펙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이제 우리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되게 중요하게 봤잖아요. 근데 그럼 이번에는 또 엔비디아의 그 베라루빈 울트라의 HBM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거에 대해 굉장히 또 그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못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 8월 말에 또 굉장히 뭐가 이벤트가 많죠. 예. 예, 그래서 아마 8월 마지막 주가 또 재미난 한 주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좀 긴장하긴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무렵에 또 이제 주주환원 얘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8월 안으로는 발표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9월 안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발표는 아마 8월 중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상의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8월 말에 그렇게 주주 환원책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내놓은 뒤에 주가가 만약에 튄 다음에 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또 있거든요. 그 이후에 고점을 찍는다면 전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가 그때는 좀 팔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쭉 끌고 가야 되는 건지. 비중에 따라 다를 텐데 이제 본인들이 갖고 계신 게 20, 30% 정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 것 같고, 내가 비중이 한 50%, 60%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 한 40%대 정도까지는 좀 줄이실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30만 원 이상, 30만 원에서 한 32만 원 사이 정도에서는 한번 가게 되면 좀 정리를 조금 일부 하시고, 하이닉스는 한 240, 240 정도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200만 원 넘어도 좀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올라갈 때마다. 지금 거의 170만 원대까지 갔다가 또 밀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탄력 받으면 또 올라갈 때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8, 9월장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악재는 지금 별게 없는데 금리예요, 결국에. 예. 매크로 상황. 예, 미국 국채금리, 일본 국채금리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본도 다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엔캐리 얘기도 계속 그러면 나오겠죠. 그냥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오고 계속 이런 것들이. 근데 그 현상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봐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환율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환율은 안 나오고 금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일본 금리가 튄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권 금리를 오히려 잡으려면 기준 금리를 사사사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9월에 또 기준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예. 분위기가 갑자기 또 올리는 분위기로 막 가고 있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지표를 보고 올리는 것 같지는 않고, 지표를 이제 핑계로 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전에 올리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이사들이 그다음에 여느 총재들이 보면 투표권 있는 분들이 다 반 트럼프 진영이 많아요.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캐비너스에 대한 반발감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금리 인상 쪽으로 몰아붙일 가능성도 있다. 어허. 그러면 이제 그게 아마 보험적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면 오히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올리면 오히려 물가가 잡히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금리는. 그래서 나와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9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호재냐 하는 게 호재냐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굉장히 변수가 많이 늘어난 느낌이네요. 네, 일본이 맞아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 나라 일본과 지금 미국의 금리의 움직임을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기업들의 개별적인 호재들도 체크를 하되 지금은 매크로 환경의 변수에 좀 대비를 해서 만약에 주주환원 이후에 주주환원이 좀 시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발표가 된 이후에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챙겨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방원 업종들이 좀 연이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물론 호재도 악재도 좀 혼재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 좀 여쭤보고 싶어요. LNG선 수주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조선주 최근에 뭐 마스간이 뭐니 해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걸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중국 이제 기사화가 되니까 자꾸 이제 걱정하는 건데. 예. 그건 다 알고 있었던 얘기죠. 중국이 지금 현재 압도적인 1등이에요, 조선에서. 물량으로 보면. 그리고 조선소도 많고, 도크도 많이 비어있고, 도크를 계속 건설했죠, 중국은. 그리고 이제 그 비어있는 도크 사이사이에 일감이 없으면 전투함? 예. 이제 군용 관련된 이제 해군 함정들을 엄청 지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조선업이 버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인수합병도 잘 했고 한동안 너무 난립해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거의 통합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탑5가 정해졌죠, 중국도. 이제 그래서 중국이 치고 올라올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수주를 받아도 한 3, 4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그쵸.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장 빨리 지어줄 수 있는 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LNG 운반선 주문 받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예, 그래서 급한 선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쪽으로 이제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중국의 기술을 쫓아오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조선업이 나쁘냐? 우리는 우리 거를 다 채우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조선업이 호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에 우리가 엔진을 주로 많이 수출하는데, 예. 조선 엔진을, 그러니까 배, 선박 엔진을 수출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러면 역발상으로 엔진 관련주들은 더 좋을 수 있겠죠. 네, 국내 수주, 중국 수주 계속 받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오히려 그걸 이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조선 4개사보다 엔진 쪽을 조금 더 무게를 잡고 볼까요? 예, 엔진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미군 관련돼서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필리조선소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두 척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맥시멈 지을 수 있는 게 3척 정도? 예, 이렇게 보는데 확장을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가 부두 자체가 크지 않아서 예, 오히려 이제 인수합병이라든가 다른 근처 조선소를 하나 더 인수하는 게 빠를 텐데 예, 그런 것들 아마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일단은 물량을 줘야 인수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고 우리는 조선이랑 이제 LNG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거를 같이 해보자. 3,500억 달러에서 이제 그 안에서 1,500억 달러는 어차피 조선이었고 2,000억 달러 내에서 이제 신규 사업도 SMR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반도체 공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가 정리가 안 됐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리 안 됐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조선주도 반응이 시원찮고 예. 그러면 오히려 조선주 내에서는 지금은 엔진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어쨌거나 LNG 수주 계속해서 받고 있고 예. 선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은 우리 거 갖다 쓰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원전 이야기 해주신 김에 원전 섹터도 좀 여쭤볼게요. 예, 원전은 어려운 게 뭐냐면 SMR 뭐 테라파워 지금 관련돼서 빌 게이츠가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반등폭이 약했죠. 예. 근데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반등이 폭이 약해요. 근데 이제 그 원전은 기대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미국 내에서 얼마나 원전이 빨리 지어지느냐, 프로젝트가 진행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뭐 그다음에 테라파워라든지 이런 오클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안 좋아요 다. 테라파워는 비상장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설계 단계에서는 지금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허가를 받았다, 뭐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도 지금 지으려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지금 태양광보다 비싸요 원전이. 원전이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전이 싸다고 생각하는데 원전이 이게 처음 만들고 해체하는 것까지 다 해서 60년치를 계산을 해요. 예. 60년 지어서 60년 동안 가동했을 때 나오는 그런 평균 발전 단가가 있잖아요. 그 평균 발전 단가가 태양광이나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싸다. 예, 그러면 그게 싸지려면 보조금이 들어오든, 뭐 이제 주정부가 됐든 연방정부가 됐든 그런 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일부 주정부들은 이제 보조금을 준다라고 발전 사업자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하고 싶어 해요 원전을.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같이 쓰겠다라고 하는 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운영하는 그런 빅테크들도 알았어 좋은데 그럼 단가를 좀 낮게 해줘 이렇게 가는 거죠. 단가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나 안 보네요.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당장 지금 데이터 센터 급하니까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조금 약간 사업이 밀려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그 단가가 내려가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아마 근데 시범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느냐 시범이라도 한두 개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나오고 있고 여전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주기기 이제 SMR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고 있어요. 예. 만들고 있는데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 됐고 뭐 이제 프로젝트가 조금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두에빌 입장에서는 뭐 돈 받을 거 다 받고 만들어주고는 있는데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죠. 예, 필요할 때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게 조금 미국 사업이 빨리 안 되는 게 여전히 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전 쪽보다 가스터빈 쪽 볼까요? 원전보다는 원전 관련주들은 조금 약할 것 같고요. 오히려 BHI 같은 경우는 뭐 LNG나 뭐 화력발전소가 됐든 원전이 됐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장고도 계속 뭐 올해 한 3천억 이상 달성한 걸로 보이니까 오히려 BHI 정도가 오히려 조금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조금 더 투자하기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에빌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선 두에빌 보고 그보다 좀 작은 단에서 BHI 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BHI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조금 우호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게 갈 수 있다. 네. 자, 그렇다면 방산업종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뭐 중간선거 때문일까요? 뭐 북한과의 관계를 또 강조하고 나서고 있어요.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방산주의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남북 경협 뭐 이쪽이 좀 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방산주에는 어떤 영향 줄까요? 방산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 한미 연합훈련 일주일짜리 뭐 조금 약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일주일짜리가 옛날에 뭐 팀 스프리트 훈련처럼 뭐 대규모 육상 작전을 피고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그 워게임 같은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 잘 모르실 텐데 병으로 갔다 오신 분들도 잘 모르세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큰 훈련 전에 도상 게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도 했으니까 지금은 더 시뮬레이션을 더 생생하게 하겠죠. 예전에도 컴퓨터를 했었는데 저 때도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후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 진짜로 이 그 판때기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가짜 전투를 해요.
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전투에서 그거를 써보죠 한번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연습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마 실제를 안 하게 할 겁니다. 도상 정도만 이제 하고 시뮬레이션만 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 그게 이제 방산주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방산은 지금 하반기에 나올 수주들이 언제 나올 거냐 이거에 관심이 몰려 있다. 예. 뭐 현대로템은 이라크나 뭐 이런 쪽에서 언제 이라크 뭐 그다음에 페루 이런 데서 언제 실제 계약이 터질 거냐.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그 LIG 넥선 같은 경우는 중동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지금 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딱 눈에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K9 저주포는 이미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예요.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정비 수요라든지 추가 구매, 그 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유럽 내 이제 현지 공장 가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니까 방산도 지금은 당장 뭐 급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잘하면 이제 하반기 뭐 9월, 10월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뭐 일부 조금 한 10% 이내, 뭐 다 합쳐서 한 20% 이내 정도만 뭐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은 그닥 매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섹터들을 짧게 매매하시는 게 그리고 현금을 끌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핫한 게 로봇입니다. 그렇죠. 젠슨 황 CEO 딸이 또 LG 로보틱스 관련한 전담 사업부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중국의 로봇 기업이죠. 유니트리 상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PER이 219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밸류에이션 산정에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유니트리 상장과 또 맞물려서 또 중국에 로봇 박물함에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로봇 섹터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고 박람회 가서 어떤 것들 보시게 될지도 궁금해요. 일단 테슬라 아직도 200배예요. 예. 예. 유니트리 뭐 200배라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성장이 큰 거죠. 근데 중국이 이제 로봇을 만드는데 우리가 중국이랑 같이 경쟁이 되겠냐 뭐 시작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의 사족 보행 뭐 휴머노이드 로봇 다 반입 금지시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로봇 기술이 생각보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일부 이제 부품 쪽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는데 로보티즈가 아마 중국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내믹스에 관련돼서 다이내믹스 Y인가 뭐 이걸 수출하고 있고 다이내믹 X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북미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부품 쪽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쫓아 올라왔죠. 예, 쫓아 올라왔고 대신에 이제 그럼 이게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제 그 회사가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네, 그렇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인데 한국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 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가 로봇 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젠슨왕 CEO가 LG전자를 택한 이유는 젠슨왕 CEO는 유니트리를 더 좋아해요, 사실은. 네, 유니트리도 협업 대상으로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죠. 근데 미국에서 중국 로봇과 같이 뭘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정부가.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차선책으로 현대차, 뭐 LG전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랑 LG전자 그룹이랑 같이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중국의 유니트리가 상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악재냐? 그건 호재입니다. 오. 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보행 로봇을 하는 회사가 상장한 회사가 전 세계에 없죠. 그러게요, 또. 유일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게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트리가 주가가 좋으면 우리나라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뭐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전에 우리가 2차 전지도 중국 시장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예,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나라 이번에 이제 그 유니트리 상장한 이후에 보면 중국 시장을 보고 국내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게 보셔야 되고, 그게 또 미국의 로보틱스 기업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품단으로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주들은 그럼 지금 충분히 봐도 되는 거네요? 네, 뭐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고, 이번 유니티 상장 이후에 반응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다 호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람회 가서는 어떤 거 보시나요? 그게요, 뭐 샤오미 공장도 가고, 뭐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공장, 예, 그것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로봇 박람회를 이틀 동안 가니까 뭐 다 골고루 보고 오겠죠. 예, 그래서 잘 몰라요, 저는. 예, 가봐야 알죠. 다녀오시면 이야기 풀어주실 거죠? 예, 국내 기업들도 뭐 보니까 로보티즈도 가고 뭐 많이 참여하는 것 같으니까 예, 가서 확인해 보고 예, 좀 열심히 보고 오겠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 그렇다면 소부장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또 고민이 되거든요. 소부장이 뭐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보다는 소부장은 조금 많이 나눠서 산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니까. 예.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사고 싶은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 있으시면 물론 이제 소부장 안에서도 탑5 안에 들어가는 종목을 사시는 게 맞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 사시는 게 맞다. 예. 예, 대신에 사자마자 플러스 날 거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불타기는 하지 마라. 지금은 빠질 때 좀 모으셨다가 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 꽤나 장투네요. 예, 그게 결국에는 이제 뭐 피해 사이클이 끝났죠. 가격으로 지금 계속 이제 좋아지는 건 내년에 끝나는 거고, 예. 28년부터, 그러니까 27년부터는 증설 이슈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8년도에 27년도 말, 28년도 초 되면 그나마 좀 공장이 하나 더 돌아간다. 한두 개 정도 더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예. 뭐 지금 SK하이닉스도 용인팹을 하나를 짓고 두 번째를 지금 빨리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도 지금 P5를 짓고 용인 클러스터에 또 공장을 더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엔 장비 섹터에서는 계속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장비를 보통 지금부터 얘기가 돼야 예. 27년도 말에 들어가요. 네, 한 6개월에서 1년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장비를 만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또 공장 증설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항상 먼저 올라갑니다. 장비주들은. 그러고 나서 사실 막상 이제 장비 들어가서 실적 많이 나온다고 해도 주가는 이미 먼저 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선점할 필요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두세 종목 고르셔서 사시든가 아니면 ETF로 사시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빠질 때마다 나눠서 한 9월, 10월까지는 좀 모으신다는 생각으로 포트에 한 뭐 10에서 한 15% 정도는 좀 채우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소부장은 일단 뭐 탑5 종목 위주로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의치 않다면 ETF 투자도 괜찮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타기 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포트폴리오의 전체 반도체 비중은 지난주에 한 40에서 45% 정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40에서 한 50%? 예, 여전히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뭐 한 30%에서 40% 정도 가져가시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합쳐서 한 50, 맥시멈 한 50%? 아니면 이제 뭐 그 안에서 비중 조절하시면 되겠죠. 35, 15 이렇게 하셔도 되고, 30, 20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50%는 끌고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가 지금 논란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가장 성장성이 제일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리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트로픽도 마침 실적, 잠정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5배 매출 뭐 이렇게 발표가 됐던데, 엔트로픽 이런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렇죠.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엔트로픽 관련된 뭐 지분 투자한 회사, 뭐 SK텔레콤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AI 전반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뭐 SK텔레콤도 가겠죠. 가는데 일단은 이제 단순히 지분 투자했다는 이유로 가격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SK텔레콤은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모멘텀이 더 생길 걸로 보이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전반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제 안 좋다라기보다는 너무 좋았다가 기대가 너무 컸다가 지금 또 너무 실망을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남자친구가 바람은 안 폈는데 바람 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심리적인 지옥에 갇힌 상태. 그렇죠. 예. 자기 남자친구가 바람 안 폈는데 자꾸 바람 피웠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의심을 계속합니다. 근데 보면 아니라고 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혹시 그때 뭐 했어?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의처증과 우부증은 한번 생기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식시장도 그래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오다가 전고점을 뚫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제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의심하고, 그 다음은 꼭지 아니야? 뭐 이런 또 이제 의심을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속도가 제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한 2배 이상 더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람 안 폈다는 거를. 충분히 증명한 것 같은데도. 그렇죠. 예. 계속 안심을 시켜줘야 돼요. 예. 그 안심을 시켜주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약간 외부에서 조금만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자꾸 이제 흔들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걸 또 핑계로 거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쪽은 예민하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귀띔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맞고,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좀 예민하게 그걸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서 모아가는 단계에서도 결국엔 지금은 상승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빠지면 사도 괜찮다. 예, 근데 이제 추세가 확 무너질 때 사시지 마시고 추세를 지키면서 빠질 때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빠질 때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거는 충분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금시장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4개월 만에 다시 금 매수에 나섰다 이런 뉴스들 보이더라고요. 고점 대비 꽤나 조정이 나온 시장인 만큼 현재 투자 매력도가 꽤나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면 되죠. 뭐 지금 금이 왜 뜰까 생각해 보시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지금 대놓고 이제 달러가 조금 약해졌잖아요. 이제 이번에 엔화 관련돼서 개입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다시 조금 살아난다라고 보면, 뭐 정치 상태라고 보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치 상태라고 보면은 미국 시장이 한번 꺾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금에 투자를 좀 하시는 걸로 보이고, 근데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이쯤에서 한번 반등 나오지 않겠어? 최근에 조금 반등 기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 말에 우리 워렌 버핏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분은 금 투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차라리 미국 단기 국채를 사라. 이자라도 받는 걸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 투자는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 저도 뭐 금 한 돈 두 돈은 사봤어도 금 투자는 안 해봐서 굳이 거기까지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오늘은 좀 투자를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섹터들 이야기 많이 나눠본 것 같습니다. 일단 황소가 돌아왔다라는 평가 자체는 굉장히 반갑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7,500까지 또 헤쳐나갈 길이 험난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만큼 계속해서 저희 막전마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길 잘 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